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약자나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무시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벌써부터 머리에 피가 솟는 기분이 드는데요. 오늘 사연은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목격한 사연자분의 이야기입니다. 뒷목 잡을 준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미리 읽어봤는데 아주 화가 나더라고요. 오늘도 세 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이 된 여성입니다.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 두 아들의 엄마예요. 저는 진짜 딸이 갖고 싶었는데 아들만 낳게 됐네요. 다행히 둘째 아들이 엄마에게 애교도 많고 살가운 성격이라 딸인 양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딸을 낳기 위해 진짜 안 해본 노력이 없어요. 자는 자세를 어떻게 해서 자면 딸을 낳는다더라. 뭘 먹으면 딸을 낳는다더라. 어떤 곳에 가면 딸을 낳는다더라. 진짜 다 해봤습니다. 다요. 하지만 아들이었어요. 셋째도 낳을까 했었는데 생기지 않아서 낳지 못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서운해할까봐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자라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어요. 엄마는 딸 낳고 싶었지. 왜 그런 말을 해? 제가 뜨끔해서 물었더니 둘째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어디 가서 딸이랑 엄마랑 둘이 다정하게 걷고 있는 거 보면 엄청 부러운 눈으로 보는 거 알아? 내가 그랬어? 애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건가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딸을 가지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엄마가 없었거든요. 아니, 물론 처음부터 엄마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엄마 없는 유년기를 보내서 그런지 엄마와 딸이 함께 다니는 모습만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사실 누군가의 아내보다 딸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엄마에게 받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딸아이에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사잖아요. 둘째를 낳고 물론 행복해서 기뻤지만 마음 한편에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마음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럴 만큼 아들들을 사랑했고 아들들이 다들 부모님에게 잘했으니까요. 그래도 엄마는 이제 너 다른 딸들이랑 바꾸자고 해도 안 바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나같이 엄마한테 잘하는 아들이 있으면 낳아보라고 해. 아들들이 저에게 잘하는 것도 제가 딸을 아쉬워하게 되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지만 그보다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처음 인사를 간 날이었어요. 엄마 없이 자랐다고 이야기하자마자 제 손을 꼭 잡고서 그러시더군요. 나랑 엄마 딸 하자. 나도 딸내미 없어서 늘 딸 가진 엄마들이 부러웠는데 우리 둘이 엄마랑 딸하면 되겠다. 그리고 정말 그러셨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늘 함께 다니고 챙겨주고 정말 사이좋게 지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어떤 날은 정말 그렇게 보이기도 했어요. 엄마랑 딸인가 봐요.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시네. 아유, 부럽다. 우리 딸은 엄마가 놀러 가자고 해도 귀찮다고 매번 미루기만 하는데 보기 좋아요. 그렇죠. 우리 딸이 엄마를 엄청나게 챙겨요. 두 분 분위기도 닮았고 한눈에 모녀 사이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은 날이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정말 엄마와 딸처럼 지냈습니다. 그냥 말만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닌 진짜 딸처럼 말이죠. 당신은 나보다 어머니랑 더 친한 것 같아. 왜? 질투나?
어머니도 나한테 전화하는 일은 없는데 당신한테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매일 할 이야기가 많아? 남편이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아버지가 없이 컸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많이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서로 참 잘 만났다고 생각 많이 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당신은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나는 딸이 없네. 근데 그 아들들이 엄마만 좋아하잖아. 아들들이 저만 좋아한다고 질투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동생 한 명이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동생이었는데 12살이나 어렸습니다. 띠동갑이요. 게다가 결혼도 늦게까지 하지 않아서 시어머니의 골칫거리였어요. 쟤는 생긴 것도 멀쩡하고 직장도 좋은 곳 다니는 애가 왜 결혼은 못하는 건지 모르겠다. 네가 보기에 생긴 게 안 멀쩡하냐? 젊은 여자들이 보기에는 영 별론가? 아니요, 도련님 훈남이시죠. 훈남이 뭐냐? 보면 마음이 훈훈해지게 잘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결혼을 못해? 도련님이 눈이 너무 높으신 거 아닐까요? 에휴, 지 나이를 생각해야지. 하여간. 도련님이 마흔이 되니 시어머니의 걱정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대화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아 도련님은 결혼하겠다며 여자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도련님보다 7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저는 17살이나 어린 동서를 보게 된 겁니다. 형님,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세요. 동서는 굉장히 싹싹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동네 어르신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도 하고 짐도 들어드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련님이 사람을 정말 잘 데리고 왔다 싶었습니다. 애가 너무 어려서 걱정했는데 참 잘하네. 그러니까요. 요즘 30대들 아직 취직도 못하고 부모한테 손 벌리고 사는 친구들도 많다던데요. 그러니까 말이다. 시어머니도 저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놓였어요. 좋은 사람 들어와서 참 다행이지. 그러니까 말이야. 저희 부부가 그렇게 생각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곧 해외로 발령이 날 예정이었거든요.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는 게 영 마음이 쓰였는데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참 다행이라고 많이 안심했었어요. 남편은 대기업 부장이었거든요. 임원이 되기 위해 다들 피하는 해외 업무를 1년간 하기로 한 겁니다. 돌아오면 이사 자리는 보장해준다는 약속과 함께 말이죠. 처음에는 어머님이 걱정돼서 남편 혼자 내려가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극구 말리셨어요. 아이고, 그래도 부부가 떨어져 지내면 안 된다. 그래도 어머니 옆에 제가 있어야 다 늙은이 취급하지 말고 따라가. 너 예전부터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했잖여. 그래도, 아이고, 대때도. 그래서 막상 가기로 해놓고서는 어딘가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착하고 싹싹하고 좋은 동서가 들어와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안 그래도 된다. 너는 나를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노인네 취급을 하더라. 내가 너보다 더 오래 살았어. 더 잘 살아. 그런 게 어딨어요, 어머님. 그렇게 동서에게 어머님을 부탁하고 저와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1년간의 외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좋고 행복했어요. 남편은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한국과 다른 곳에서 생활해 본다는 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만큼 또 즐겁기도 하더라고요. 시차가 잘 맞지 않아 어머니께 전화는 자주 드리지 못했지만 잘 지내시고 있다고 하시니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1년간의 해외 생활이 끝났어요. 갈 때는 굉장히 길다 느꼈는데 막상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니 참 금방이다 싶더라고요. 나는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금방이라니? 왜? 서운해?
남편은 정말 바쁘게 일한 덕에 한국 본사에 이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게 다시 저희 부부는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자마자 어머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아가, 왔냐? 아니, 어머님, 왜 이렇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1년 동안 어머님은 살도 빠지고 어딘가 굉장히 아파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놀랐어요. 어디 안 좋으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니. 병원은 둘째랑 같이 갔다. 아무 이상 없다. 괜찮아. 그냥 요즘 입맛이 통없고 기력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이제 너 왔으니까 괜찮아질 게다. 저도 너무 걱정돼서 병원 여러 번 모시고 갔었어요. 동서가 뭔가 잘못한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괜히 탓하는 것 같아서 어머님에 대한 걱정을 그 자리에서는 그만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진짜 어딘가 안 좋은 건 아니겠지? 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재수 씨가 여러 번 병원 모시고 갔다고도 하고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별 이상은 없으시겠지? 그런데 왜 갑자기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갑자기 기력이 쇠하기도 한다니까. 우리가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기력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리자. 시어머니는 이제 곧 팔순이었기 때문에 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직 어머님이 돌아가신다거나 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사흘이 멀다 하고 어머님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너 힘들게 이러지 않아도 된다니까 그러네. 저는 안 오는 게 더 힘들어요. 제 말에 어머님이 힘없이 웃으시더군요. 그런 것조차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어머님이 정말 나이 들어간다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별이 가까워져 오는 것 같은 마음도 들어서 집에서 울기도 했어요.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했었던 것 같네요. 형님 오시니까 제가 바로 밀려나네요. 동서가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마음이 쓰이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동서가 제가 없는 1년 동안 어머님을 바로 옆에서 모셔왔는데 제가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어머님 옆에서 한시도 안 떨어지는 게 동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마치 자신이 뭔가를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당장 눈앞에 어머님이 걱정되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겐 미안한 마음에 그동안 고생했다는 의미로 비싼 명품 가방을 하나 사줬어요. 한사코 거절했지만 제가 안겼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이렇게 선물을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요. 그냥 내 마음의 표시라고 생각해줘. 그러면 감사히 잘 들겠습니다. 감사해요, 형님. 동서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잘 들고 다니더라고요. 선물한 사람 뿌듯하게 말이죠. 아, 제가 동서 이야기를 안 했네요. 동서는 부모님이 안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도 10년 전쯤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도 취직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련님은 참 복도 많다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가 어리고 예쁜 데다가 직장까지 좋으니 당연히 주변에서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저와 어머니도 처음에 동서 이야기를 듣고서는 저렇게 잘난 아가씨가 왜 12살이나 많은 아저씨한테 시집을 오려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도련님은 동서에게 참 잘했어요. 동서가 뭐가 필요하다고 말만 꺼내도 벌떡 일어나서 찾아오고 뭐가 먹고 싶다고 흘린 듯 이야기해도 잊지 않고 꼭 사오곤 했습니다. 반만이라도 좀 닮아라. 우리 나이에 저러면 불륜인 줄 알아, 이 사람아. 하여간 말은 그런 소리 들어도 되니까 좀 해봐.
쟤는 지금 지 마누라가 얼마나 예쁘겠어. 그럼 당신은 내가 안 예쁘다는 말이야? 그렇게 티격태격하기도 했었네요. 아무튼 동서가 딱히 강요하지 않아도 도련님은 알아서 동서에게 복종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복종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진짜 그 표현이 맞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민망한데 뭐라고 해도 안 고쳐진다니까요. 다 동서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뭐. 신혼이잖아. 즐겨. 그렇게 말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시댁 식구들은 자주 만났어요. 저런 이야기를 격없이 나눌 정도로 사이도 참 좋았습니다. 저희가 외국에 다녀온 뒤로 어머님이 기운이 많이 없으셔서 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그런데도 제가 자주 찾아뵙고 하니 그 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동서는 어느 날 좀 서운하다고 저한테 그러더군요. 저도 한다고 하는데 형님만 못한가 봐요. 이 사람아, 나랑 어머님이랑 지낸 세월이 얼만데 고작 1년으로 그걸 넘봐? 나중에 천천히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겠죠?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더 챙겨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아무 생각도 의심도 없이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머님이 뭘 보고 놀랐는지 그릇을 깨트리셨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얼른 치우고는 하얗게 질린 어머님의 얼굴을 보고서 물었어요. 아니다. 그냥 손에 힘이 없어서 놓친 거야. 아니었거든요. 분명 뭔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겁을 먹은 얼굴이었는데 한사코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딘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의심했어요. 바로 동서를 말입니다. 그날 동서는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도련님이랑 말다툼했다길래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저도 동서를 딱히 건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릇을 깨트린 다음 동서의 태도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딘가 느낌이 어머님이 겁을 먹은 대상이 동서인 것 같았고 어머님이 그릇을 깨트리고 나서도 동서는 어머님을 바로 걱정하기보다 어딘가 짜증스러운 얼굴을 했거든요. 물론 금방 걱정하는 얼굴로 어머님에게 다가와서 제가 잘못 느꼈나 보다 했지만 집에 와서 찬찬히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동서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그건 갑자기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말해봐. 싹싹하고 예의 바르고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긴 하지. 근데? 무슨 생각을 하든지 속을 잘 모르겠달까? 어딘가 곁을 안 주는 느낌 같은 게 있긴 한데 그건 뭐 별 문제는 아니니까. 저도 남편과 같이 생각했던 적이 있긴 했거든요. 웃고 있지만 속내를 알 수 없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한번 동서를 의식하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사소한 모든 행동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님과 같이 있을 때 더 그랬어요. 아이고, 물 더 가져다 줘야겠네. 과일 먹을래? 추운데 보일러 높여줄까? 그렇게 의식을 하고서 보니 어머님이 정말 사사건건 동서를 챙기더라고요. 이게 말이 좋아 챙기는 거고 어머님이 눈치를 보는 거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두 사람을 살피고선 알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짐작이나 추측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머님과 동서 사이를 좀 더 관찰해 봤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이죠.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당신 어머니 일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 당신도 다음에 잘 봐봐. 그리고 일부러 계획에 없던 식사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확신을 얻었고 남편도 제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둘째가 갈비보다는 생고기를 좋아하는데
어머님이 갈비 좋아하시잖아요. 동서, 괜찮지? 그럼요. 왜 어머님은 그런 말씀을... 동서가 살짝 불편한 기색을 비치자마자 어머님이 화들짝 놀라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갈비 먹자.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그러고는 동서를 힐끔 보시더군요. 그 모습을 저와 남편이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상하네. 그치. 기분 탓이나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지? 당신이 보기에도 이상하지? 그러네. 그리고 남편과 긴 상의 끝에 둘만 있는 모습을 한번 봐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희가 지방으로 잠시 부부 동반 여행을 가고 그동안 동서에게 어머님을 잘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동서가 어머님과 함께 있을 때 급습하는 걸로 말이죠. 형님, 진짜 걱정하지 마셔요. 요즘 어머님 컨디션이 좀 올라오셨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걱정이 되네. 잘 부탁해. 형님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어머니 같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말하는 동서의 얼굴을 보니 괜한 의심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찜찜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마음에 찝찝하게 남아있을 게 분명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오래 가냐? 아니요, 2박 3일이에요. 금방 와요. 그렇게 말하는 제 손을 시어머니가 꼭 잡더군요. 겨우 2박 3일 어딘가 가는 걸로 이러실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쯤 저는 어떤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동서가 어머니께 무슨 짓인지는 몰라도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형님 가셔야 하는데 그만 놔주세요. 동서의 그 한마디에 화들짝 놀라며 제 손을 놓는 모습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계획한 그날이 다가왔어요. 저와 남편은 오전 일찍 어머님과 동서에게 문자를 보내고 집에서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점심쯤에 어머님께 한번 전화해보고 동서와 함께 있으면 바로 찾아가려고 했어요. 어머님이 점심 국수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 어머님 집에 와 있어요. 어머님이 국수를?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은 소화가 안 된다고 그닥 즐기지 않으시거든요. 그때 뭔가 쎄한 느낌이 들면서 이때다 싶더군요. 지금 가자. 지금? 지금 동서한테 문자 왔는데 어머님 국수 드시고 싶다고 해서 어머님 집이래. 어머님 국수 안 드시잖아. 그러니까. 남편과 얼른 어머님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집 대문 앞에 서서 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찰나였습니다. 미쳤어? 문 안에서 동서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순간 남편과 제가 굳었습니다.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다 늙어빠진 노인네가 일찍 뒤지라니까 그건 안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밥투정이나 해? 차려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처먹어야지. 저게 지금 어머님에게 하는 말인가 싶어서 정말 멍한 기분이 들더군요. 동서의 엄청난 폭언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당신 큰아들 부부 앞에서는 내가 절대 티내지 말랬지, 어? 자꾸 눈치 보고 움찔거리고 그러는 거 좀 그만하라고, 어?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짜증나. 소화가 안 돼도 좀 처먹지 왜 내 말에 딴지를 걸어? 정말 너무 충격적인 그 내용에 당황한 것도 잠시 얼른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다시 누르려는데 마침 옆에서 누군가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중얼거리더군요. 저 집은 또 저러네.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그 주민분을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또 저런다뇨?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요즘은 좀 한동안 잠잠했지.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흘이 멀다 하고 저랬어. 사람들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학대한다고 수근거리고 나는 글쎄
처음에는 딸인 줄 알았지 뭐야.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하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 학대요? 저게 학대가 아니면 뭐예요? 예전에 한 번은 얼굴에 멍 달고 다닌 적도 있어요. 저 할머니 불쌍하다고 얼마나 수군거리는데. 그나저나 이 집 큰아들이에요? 남편이 엄청나게 충격받은 얼굴로 멍하니 서 있자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이웃 주민분이 남편의 팔을 살짝 치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큰아들 내 큰며느리 입에 달고 사신다던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러고는 찌찌거리며 돌아서서 다시 갈 길을 가셨어요. 저와 남편은 정말 충격으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분노가 밀려왔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화가 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정말 처음 느꼈어요. 그러고는 남편이 빠르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 안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동서가 어머님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해야 했어요. 저는 정말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그 자리에서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나이든 힘없는 노인을 저렇게 새파랗게 어린 동서가 온 힘을 다해서 뺨을 쳤으니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는 못 버티셨어요. 아니, 어떻게? 동서는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느라 도어락이 눌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 하더라고요. 저희가 현관에 들어서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아니, 이게... 그리고는 뭔가 변명을 하려는 듯 당황해서 말을 이어갔지만 사실 그 상황에서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님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새파랗게 어린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 뺨을 때리는 장면을 무슨 수로 납득을 시킬 수 있단 말일까요? 저는 정말 온몸에 찬물을 부은 듯 피가 씻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정신을 미처 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데 남편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생 남편과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였어요. 그렇게 화가 난 남편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어머님이 밥 투정을 하도 하셔서 저도 모르게... 아니,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고... 동서가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이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 당장 현우, 그 새끼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해. 도련님에게 전화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의 상태는 제가 말을 안 들을 수 없을 만큼 정말 화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떨리는 손으로 도련님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수님, 어쩐 일이세요? 지금 여행 중 아니세요? 취소돼서 그냥 왔는데 도련님, 지금 어머님 댁으로 얼른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회사인데 끝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남편도 들었는지 제 휴대폰을 뺏어들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오라면 왜 이 새끼야? 네 회사로 가서 내가 너 멱살 잡고 끌어오기 전에.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는 도망가려는 듯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움직이는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앉아 있어요. 아니, 그게... 현우 그 자식 올 때까지 있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나가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동서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정말 무서움을 느끼는 듯 했어요.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님을 달래면서 여태 있었던 일들 다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던 어머님이 이제는 하나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학대였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잘했답니다. 간도 쓸개도 다 빼줄 만큼 너무 잘해서 정말 며느리 복이 많다고 생각하셨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통장을 뒤지다 들켰다고요. 통장을요? 안방에 통장 모아둔 걸 뒤지다가 나한테 들켰어. 그 뒤로 점점 저렇게 변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얼마 있지 않다는 사실에 크게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대기업 임원을 한다 만다고 하고 있고 도련님도 굉장히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게다가 도련님은 자신을 꾸미거나 투자하는 데 관심이 많은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겉만 봐서는 굉장히 있는 집 사람같이 보이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그것만 보고 저희 집안이 굉장히 부잣집인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숨겨둔 재산 더 없냐고 그렇게 며칠을 캐묻더니 그 다음부터는 점점 변했어. 처음부터 저랬으면 나도 너희에게 연락하거나 둘째한테 말을 했을 텐데 처음에는 좀 섭섭한 것처럼 굴더니 서서히 저렇게 됐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어머님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았어요. 끊임없이 자신을 말로 괴롭히고 학대하는 며느리에게 세뇌당한 겁니다. 폭력은 최근 들어서 쓴 것 같더라고요. 왜 이야기 안 하셨어요? 죄스러운 마음에 정말 펑펑 울었어요. 어머님은 제 등을 쓰다듬으며 네가 이럴까봐 더 말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더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련님이 오신 모양이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인데? 도련님의 그 소리에 어머님에게 안에 계시라고 당부드린 뒤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어느새 생각이 좀 정리된 듯 소파에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는 동서와 여전히 무서운 얼굴로 서 있는 남편이 보였어요. 남편은 도련님이 들어오자마자 도련님의 얼굴로 주먹을 내리꽂았습니다. 동서의 깍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 이게 무슨... 도련님은 정말 영문을 하나도 모르겠다는 얼굴로 자기 얼굴을 부여잡으며 넘어졌습니다. 너 이 새끼 알았어 몰랐어? 뭘, 말을 제대로 해야 내가 알아듣지. 어머니, 네 마누라한테 맞고 사시는 거 알았어 몰랐어? 남편의 그 말에 도련님이 정말 놀란 듯 멍하니 동서를 바라보더군요. 동서는 그런 도련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오해하신 거야. 동서는 아까 전과는 다르게 태어난 얼굴로 거짓말을 늘어놓더군요. 아니, 어머님이 저 사람에게 맞다니 그게 지금 말이 돼? 그니까 너는 몰랐다는 이야기네? 모르고 알고를 떠나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너희 개자식은 알았으면 진짜 나랑 어머님이랑 영 끊어야 하는 거고 몰랐어도 미친놈이지. 어머님이 저렇게 되실 때까지 아들이라는 새끼가 몰라? 나랑 이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어머님이 이상하신 거 단번에 알았는데 그 소리에 도련님이 벌떡 일어나서는 말하더군요. 어머님 어디 계셔? 내가 직접 뵙고. 시끄러워요 도련님. 제가 단호하고 차갑게 그렇게 이야기하자 도련님은 놀란 것 같더라고요. 제 이런 모습은 아마 평생 처음 봤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걸 넌 여태 모르고 뭐 했어,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동서를 바라봤습니다. 오해? 오해? 안에서 큰 소리 들리는 거 듣고 있을 때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그럽디다. 저 집은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한테 저러냐고. 저 집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학대받고 산다고 얼굴에 멍 달고 다니신다면서. 동서는 남편의 그 말에 조금 움찔하더군요. 그리고 도련님도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진짜 저 사람한테 맞았다는 이야기야? 도련님, 지금까지 뭘 들었어요? 저희가 봤어요. 동서가 어머님 뺨 때리는 거. 다 늙은 노인네가 힘없이 바닥에 쓰러지는 것까지 다. 제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며 말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나왔습니다. 도련님은 그제야 이 상황이 진짜라는 자각이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자신의 부인을 보며 물었습니다. 진짜야? 당신 진짜야? 아니라 그러면 뭐 믿을 거야? 이제는 부정할 수도 없다 느꼈는지 동서는 그렇게 말하더군요. 말하는 말투와 표정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도련님은 동서에게 다가가 어깨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냐고 아니냐고. 아, 마음대로 생각해. 동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도련님이 자기 어깨에 올린 손을 떼어냈어요. 그리고는 나가려는 듯 자신이 들고 온 가방을 챙겨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사준 가방이었어요. 가볼게요.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저는 이 사람이랑도 못 살 거고,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들어주실 것도 아니고, 있어봤자 저한테 화만 내시는 거 말고는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고는 돌아서는데 도련님은 그때 직감적으로 안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말이 진짜고 동서가 어머님을 학대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 그랬어? 동서가 도련님의 그 질문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대답하려는 듯 했지만 제가 먼저 말했어요. 돈이요. 네? 도련님이 무슨 소리 하냐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그랬고요. 저희 집이 돈이 많은 집안인 줄 알았대요. 어느 날 어머님 방을 뒤지다가 어머님께 들켰고 재산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시작됐다고. 방금 어머님께 다 들었어요. 동서는 제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이제는 다 들통났다 싶었는지 인상을 쓰고서는 재빠르게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어딜 가요? 그럼 뭐, 저 죽이시기라도 하게요? 기가 차더군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한테 사과 안 해?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어요. 그리고 저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맨날 형님 노래를 부르면서 저 기분 상하게 했어요. 없는 큰 며느리 찾아대서 뭘 할 거야? 나 빡치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뭐야? 이대로 나가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럼 안 나가면 가만히 있을 거고요? 동서는 그렇게 말한 뒤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그 태도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이런 일이 들키면 비록 진심은 아니더라도 일단 사과부터 하고 보는 게 순서 아닌가요? 가만둬서는 안 되겠네. 남편이 그렇게 무섭게 말했어요. 도련님은 저희 부부 눈치를 살짝 보더니 어머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한참을 어머님과 뭔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서 나온 도련님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가득하더군요. 나중에 들으니 어머님은 그날 도련님에게도 자신이 당했던 모든 일을 세세하게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자랑 더 이상 같이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도련님은 여태 몰라서 너무 죄송하다 하며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도련님이 저희나 어머니 말을 못 믿어서 자기 부인 편을 들며 난리를 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서는 그날 저와 저희 남편이 사과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 걸 정말 뼈저리게 후회해야만 했습니다. 저의 남편의 엄청난 복수가 시작되었거든요. 우선은 주변 이웃 주민들에게 듣고 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또 저희가 본 상황과 어머님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동시에 폭력행위에 대한 고소와 도련님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남편은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온갖 곳의 수소문 끝에 이런 일로 가장 일을 잘한다는 변호사를 한 명도 아니고 5명이나 수임했어요. 남편은 정말 끝장을 볼 생각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뒷조사에 알아보니 동서는 바람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도 도련님의 이혼 소송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서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불려가야 했고 고소장도 여러 장 받아야 했어요. 그때쯤 되니 큰일이 났나 싶었던 건지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차마 남편에게 연락하기가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하면 신고한 거랑 고소를 취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뭐가 이렇게까진데? 노인을 학대하고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하나도 생각 못했어? 우리가 그때 분명히 경고했잖아. 그렇게 나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사과하라고. 사과할게요. 그거 말고도 하라는 건 다 할게요. 이미 늦었어. 그리고
너 같은 사람 용서해줄 생각도 없고. 그럼 왜 나오신 건데요? 제 말에 동서가 욱해서 또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구나 알았습니다. 너한테 이야기해 주려고. 네 인생 이제 완전히 망했다는 거.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어요. 뒤에서 동서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 늙어서 오늘 내일 하는 노인네 하나 때문에 젊은 사람 인생 망치면 천벌받아요. 네? 저런 인간 그대로 두면 그게 천벌받을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복수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동서가 다니는 회사에 건너 아는 사람들을 통해 동서의 실체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다 소문이 났고 동서는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서의 지인, 친구, 가족들도 모두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각오를 하고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덕분에 동서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동서의 엄마가 저희 시어머니를 찾아와 잘못했다 사과를 할 때도 동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소송은 저희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동서가 물어내야 하는 위자료만 억대였어요. 그에 반해 동서가 한 소송인 명예훼손으로 남편은 500만 원의 벌금 정도만 내면 되었고 말입니다. 모든 소송이 저희의 승소로 끝이 나고 물어내야 하는 위자료와 저희 변호사비까지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생긴 동서가 다시 한번 저희에게 연락해왔어요. 어머님은 동서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남편 그리고 도련님 이렇게 세 사람이 나갔습니다. 동서는 저희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는 진짜인지 연기인지 모를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해도 쉽게 용서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한 번만 용서를 해주세요. 동서는 그날 사실 자신이 너무 잘못한 일이니 어떤 식으로 사죄해도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서 무서운 마음에 그렇게 나간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이죠. 저 지금 직장도 잃고 가족들도 연을 끊겠다 그러고 친구들도 피하고 물어줘야 할 돈은 수억이고 진짜 죽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제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죽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면 그냥 죽어요. 저와 도련님이 남편을 놀란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게까지 세게 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동서도 그 말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제발요. 저 정말 그 돈 갚을 능력이 없어요. 동서는 이번에는 도련님에게 빌었습니다. 여보, 우리 좋았던 시절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제발.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상의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워낙 완강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닌 나누어 받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편이 훨씬 반성하기에 좋을지도 모르겠네. 매달 돈을 갚으면서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보니 도련님이 일자리를 소개해 준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는 훨씬 영세하고 월급도 적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동서는 도련님이 소개해 준 회사에 다니면서 매달 자신의 월급의 3분의 1을 저희에게 보내고 있어요. 아마 근 10년은 이렇게 해야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모든 보상금을 저희에게 갚을 수 있을 겁니다. 장장 10년에 걸친 반성이죠. 어머님은 그 이후로 꾸준히 심리치료를 받고 계세요. 처음에는 정말 이게 치료가 될까 싶을 정도로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동서 또래의 여자들만 보면 움찔하시는 일이 잦았는데 이제는 서서히 안정을 찾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도련님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어머님 옆에 붙어서 생활하고 있어요. 완전 마마보이가 다 되셨네. 여자들 그런 남자 싫어하는 거 몰라요? 결혼 안 하고 엄마랑 둘이서 평생 살려고요. 도련님도 상처가 큰 듯 했어요. 왜 아니겠어요. 믿었고 사랑했던 자기 부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학대해 온 걸 알았는데 말입니다. 도련님 또한 시키지 않은 마음에 흉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왜 그 전에 오랜만에 어머님을 뵈었을 때 정말 그전과 달리 기력이 쏙 빠진 모습이었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은 서서히 그 전의 모습을 되찾고 계세요. 물론 그전과 같이 아예 아무 일도 없었던 시절로 되돌릴 수가 없겠지만 말입니다. 남편은 아직도 술만 마시면 그때 어머니 모습을 떠올리면서 울어요. 저희 부부에게 어머님이 동생에게 맞는 모습을 본 건 정말 적잖은 충격이었거든요. 그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만큼 우리가 더 잘하자. 그렇게 서로 다독이며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가족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아마 우리 가족은 많이 회복되더라도 절대 그전과 같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 일은 일어난 일이고 일어난 일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원래 저희 아들들은 모르게 진행을 다 했었는데 일이 진행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시끄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게 되었어요. 손자들도 할머니를 너무 따르고 좋아했기 때문에 많이 분노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동서를 잡으러 가려는 걸 정말 큰일이 날까 싶어서 제가 뜯어 말렸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결국 저희 어머니의 곁에 저희 부부와 제 아들들 그리고 도련님, 증언해주고 그 뒤에도 어머님을 보살펴주시는 이웃 주민들과 같은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회복을 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죄를 저지른 동생의 옆에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직장도 친구도 가족도 말이죠. 자신이 번 돈의 3분의 1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희에게 보내면 돈을 모으기는커녕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겠죠. 애초에 처음 어머님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던 계기가 돈이었던 걸 생각하면 이것만큼 최고의 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서는 아마 매달 저희에게 돈을 보내면서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게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 돌아왔는지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성은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후회는 하겠죠. 그걸 10년 동안 할 걸로 생각하니 어느 정도는 화가 풀리긴 했어요. 동서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정말 끔찍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서는 저희에게는 연락이 없지만 도련님에게는 종종 연락이 오는 것 같습니다. 도련님은 말을 안 하시고 또 저희가 모르는 줄 알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도련님이 동서에게서 받을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한 사실을 말입니다. 뭐 도련님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이미 빚이 산더미가 되어 힘들 거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래도 한때 너무 사랑했던 여자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고 따져 물으려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그냥 모른 척하라고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세상에 시어머니를 학대하는 며느리라니 그 어디에서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고 말이죠. 저는 내일 어머님과 단둘이 여행을 갈 예정이에요. 온천 여행을 갈 겁니다. 그 일과는 별개로 늘 어머님과 단둘이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커플룩도 맞춰 입고 가기로 했어요. 잘 다녀오라고 남편에게 용돈도 두둑히 받았고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정말 새삼 엄청난 일이긴 했네요. 지나고 보니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마음의 여유도 생겼네요. 처음에는 정말 떠올리기만 해도 분노가 차오르고 눈물이 났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득히 먼 예전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사연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인 여성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고 제법 잘 버는 직장인이기도 해요. 사연 유튜브 항상 재미있게 청취하고 있는데 듣다 보니 제 이야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봐 주시면 어떨까 해서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게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꽤 따끈따끈하고 기막힌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저도 살면서 제가 이런 일을 겪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은 미처 몰랐는데요. 한번 재미나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집은 제가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 경제적으로는 그리 모자람 없이 윤택한 편이었고요. 사실 모자란 것 없다고만 표현하기에는 좀 겸손한 것 같고 상당히 부유한 편에 속했어요. 아빠는 사업을 하셨고 엄마는 디자이너로 일하셨는데 나중에는 엄마가 따로 사업을 하기도 하셨죠.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오빠와 저 두 남매가 부모님 밑에서 꽤 행복하게 컸어요.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엄마 외모를 닮아 좀 예쁜 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쭉 그랬죠. 엄마는 원래 무척 미인이셨는데 그 시절에 디자인과 전공을 해서 유학도 다녀오셨으니 패션 감각도 남다르셨어요. 패션계에서 일하는 분답게 워낙 자기관리도 잘하시고 언제나 체중 조절도 기막히게 하셨고요. 하지만 엄마가 외모만 관리를 하신 건 아니에요. 디자이너로서 얼마나 경력을 잘 쌓으시고 주변 사람들이나 그 업계 사람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으셨는지 몰라요. 자기 이름을 건 브랜드를 내시고 또 그 브랜드가 성공을 거둬서 아직도 롱런하면서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사실 트렌드가 워낙 빨리 변하는 패션업계에서는 참 드문 일이죠. 아빠와 엄마는 대학 동기인데 아빠는 그 당시 공대 소속이었고 엄마는 디자인과 소속이었대요. 아빠는 쑥맥같이 여자한테 다가가는 법도 몰라서 같이 교양을 듣던 엄마한테 반했지만 어쩔 줄 몰라 하며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는데요. 엄마가 그걸 눈치채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낚아채서 데이트를 시작했다고 하세요. 나중에도 아빠는 온화하고 온순한 성격이라 저희를 다독여 주셨고 엄마는 화통하고 목소리가 큰 편이라서 저희를 혼내고 훈육하는 쪽이었어요. 사실 엄마는 외가도 잘 살았지만 가난한 공대생이었던 아빠와 결혼한 거였는데요. 정말 착한 아빠의 사람됨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하셨대요. 엄마와 결혼한 후 아빠는 자기 사업을 시작하셨고 저희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빠가 개발한 정보통신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대박을 치면서 경제적으로도 또 여유가 있어졌는데요. 엄마는 그래서 평생 남한테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거나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봐도 우리 엄마는 모자란 데가 없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꽃길만 걸어오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할 정도로 엄마는 능력도 있고 성격도 호탕하신 분이죠. 저는 그런 엄마 아빠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어요. 저도 학교에서 제법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오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빠는 딱 아빠를 닮아서 온순한 이과생이었고 저는 엄마를 닮아서 좀 성격이 센 편이었어요. 오빠는 명문대 의대에 들어갔고 저는 경영대로 들어갔죠. 대학에 들어가니까 선배며 동기며 남자들이 호감을 보이면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고등학교 때도 저는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있었고 들어가서 만나는 남자애들도 그렇게 막 대단하게 여겨지진 않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엄마한테 하니까 엄마가 막 웃으시더라고요. 예, 나도 그랬다. 나도 대학 때 들어가자마자 들이대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어처구니가 없었어. 너 지금 상황이 그때 나랑 똑같아. 아, 진짜 좀 지겨우려 그래. OT 때 벌써 나한테 쪽지 주고 간 남자애는 그렇다 치고 동아리 어디 갈까 간 보는데 남자 선배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자기네 동아리 오라고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것도 동방 소개해준다면서 손잡고 가려고 그래. 진짜 싫어. 너 동의 없이 너 털끝 하나 건드리려고 하면 정강이를 걷어 차버려. 네가 그놈 머리통을 깨놔도 엄마가 책임져 줄 테니까. 알았어요. 대학이 이런 곳인 줄 이제 알았네. 엄마는 어떻게 이런 데서 아빠 같은 사람을 골랐어요? 엄마는 그 말에 또 한참이나 웃으시더라고요. 20살짜리 어린 딸이 심각한 얼굴을 하고 묻는 게 사실 얼마나 재미있긴 하셨겠어요. 엄마는 간신히 웃음을 그치고 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글쎄,
잘 보다 보면 괜찮은 애들이 가끔 있어. 오히려 겉으로 잘나고 막 그런 애들보다 좀 소심하고 얌전한 애들이 좋을 때가 있지. 아, 그렇구나. 그런데 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잘 판단해야 해. 소심한 애들이 또 속으로 못난 놈들도 있으니까. 알았어요. 나도 아빠 같은 사람 찾아봐야지. 저는 아빠를 참 좋아했고 정말 사람으로서 존경했기 때문에 제 남편도 아빠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아빠를 골라냈다면 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소심하고 얌전한 남자애들을 주로 눈여겨보았어요. 물론 그 중에도 저를 좋아하는 동기 남자애가 하나 있어서 그 애한테 눈길이 갔죠. 같이 교양 수업을 듣는 애였는데 그 수업은 워낙 인기가 좋아서 수강 신청하기도 힘들고 가서 좋은 자리를 맡기도 힘들었어요. 교수님 수업도 재미있고 점수도 잘 주시고 앞에 앉아서 눈도장 찍으면 다른 수업에서도 잘 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수업에 들어가니까 그 남자애가 좋은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사람이 많으니까 앞자리에 앉으려면 일찍 와야 했는데 그 남자애는 미리 와서 얼른 들어온 거였죠. 저는 좀 게으른 편이라 그냥 뒷자리 좀 불편한 곳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 애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여기, 이쪽으로 와. 여기. 걔가 잡아놓은 건 한 자리뿐인데 그냥 인사하려는 건가 싶어서 그냥 다가갔어요. 그러더니 그 남자애가 일어서더라고요. 어머, 왜? 여기 앉아. 이 자리 너 주려고 맡아놓은 거야. 뭐? 하지만 넌? 저 뒤에 친구가 한 자리 맡아놨어. 그의 친구가 잡아놨다는 자리는 뒤쪽에 아주 불편한 자리였어요. 제가 놀라서 어버버하는 사이에 남자애는 쏜살같이 사라져서 뒤로 가버리더군요. 돌아서서 가는 그 남자의 뒷덜미가 붉은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이후로 그 애가 마음에 들어서 서로 밥도 먹고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저 동기 남자애에 불과했던 그 애하고 친해져 친구가 되었고 그 상태로 3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 애가 저한테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되었죠. 온순하고 얌전한, 다정하고 상냥한 남자가 이상형이었기 때문에 연애 초기에는 제 남자친구가 거의 완벽하다고 느껴졌어요. 사실 남자친구가 고백하기 전에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죠. 워낙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고 소심했기 때문에 서로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고백을 하려고 들질 않았거든요. 제 눈에도 고백하고 싶은데 차일까봐 겁나서 입을 못 대는 게 보일 정도로요. 하지만 어쨌든 그 소심함을 극복해 줄 정도로 제가 좋다는 거니까 나름대로 저는 뿌듯했어요. 사귀는 데만 3년이 걸려서 정작 우리 관계는 제가 대학교 3학년일 때 시작되었지만요. 저는 휴학도 없이 칼 졸업을 해서 취업을 했고 남자친구는 군대가 있어서 2년 뒤에 졸업해서 취업했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었고 거의 사귄 지 3년이 지난 다음에 서로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벌써 결혼? 하지만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까 남자친구는 망설이는 얼굴이 되었어요. 왜? 하지만 나 벌써 20 중반 넘어가고 있어. 지금 나이에 결혼해도 안 빨라. 야, 요새는 30 넘어서 결혼하는 게 평균인데. 그래도 난 결혼 빨리 하고 싶어.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알콩달콩 살고 싶단 말이야. 남자친구는 한참이나 웅얼대다가 말하더라고요. 난 아직 돈도 제대로 못 모았고 우리 집은 너네 집처럼 막 지원을 해줄 정도도 안 되고 내가 돈을 좀 모은 다음에 한 2년 정도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2년이나? 전세금이라도 모으려면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었어요. 남자친구네 집은 그리 여유 있는 집이 아니라서 사실 우리 결혼에 집이나 거창한 돈을 얹어주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빨리 결혼하는 게 로망이긴 했지만 남자친구의 사정이 그렇다는데 재촉할 수도 없어서 그냥 참아주기로 했죠.
남자친구네 집은 아버지가 여관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가 간혹 돈 받으러 시장에 갔다는 말을 하곤 했는데 말하고서는 꼭 아차 싶은지 입을 다물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일수놀이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뭐 어쩔 수 있나요? 엄마도 저희 아빠만 보고 결혼했으니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가 여전히 좋았고 제가 같이 갈 사람은 어쨌든 남자친구였으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남자친구는 성실히 생활하는 것 같았어요. 2년 동안 남자친구는 자기가 돈을 열심히 모으긴 하던데 집에서 자꾸 돈을 달라고 하셔서 빠져나간다고 영 못 모으겠다고 우는 소리를 하곤 했죠. 전 좀 이런저런 핑계대는 것에 질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저하고 떳떳하게 결혼하려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이 정도 징징은 받아줘야 할 것 같아서 함께 고민도 해주고 투자 방법 조언도 해주었어요. 저는 투자를 제법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투자 조언을 해도 별 소용이 없었어요. 자기, 그거 저번에 내가 말한 주식에 넣어봤어? 이번에 많이 올랐던데? 1,000만 원 지난번에 여유자금 있는 거 넣는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그거 못 넣었어. 왜? 아니, 그거 워낙 안정적인 거라 그거 이하로 내려갈 일이 없었는데? 그게 내가 그때 딱 1,000만 원을 엄마한테 빌려드려서. 또야? 매번 이런 대화가 반복됐죠. 남자친구는 우물쭈물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부모님 탓을 했고 저는 그 핑계도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사실 뭐 저희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편하게 살고 있었지만 부모님들이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도 1년에 500만 원도 못 모은다는 게 너무 이상했죠. 더구나 대기업 사원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도 점점 무너지고 점차 견디기도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20 후반이 되었고 이제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안정을 찾고 싶었죠. 전 항상 결혼이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서야 남자친구는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돈은 얼마 못 모았지만 그래도 이제 결혼해야 할 것 같아. 자기하고 결혼해서 모아야지. 안 그러면 진짜 시작도 못할 것 같네. 그래, 잘 생각했어. 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해. 그냥 다 그런 거지. 미안. 노력은 했는데 잘 안 되었네. 그래도 나랑 결혼해주라. 남자친구는 솔직하게 자기가 돈을 잘 못 모았다는 거를 인정을 하면서 저한테 청혼했어요. 뭐 남자친구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자기 잘못은 인정은 하니까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고 두 집안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죠. 먼저 저는 시부모님이 될 분들부터 먼저 뵙기로 했어요. 이왕 하는 거 빨리 해버리자고 해서 식장도 잡고 청첩장도 찍으면서 동시에 진행된 일이었죠. 시댁 가서 가볍게 밥 한 끼 먹고 인사만 드리는 거였는데 어머님은 뵀었지만 아버님은 처음이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 댁은 작은 빌라였어요. 이전에 댁까지는 와본 적이 없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빌라 4층을 걸어 올라갔더니 어머님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좀 왈가닥 같은 데가 있지만 시부모님 되실 분들 앞에서는 아주 조신하고 얌전하게 두 손을 모아 잡고서 인사했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저를 보신 남자친구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새끼가 아주 미인이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니, 그런데 얼굴은 아주 예쁜데 새끼가 좀 부족하구먼. 네? 아버지. 갑작스러운 말에 제가 멍해지자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급히 막았어요.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낄낄 웃으면서 일어나서 저하고 악수를 하셨죠. 제 손을 잡고서 앞뒤로 뒤집어 보시더니 또 웃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손도 작고 곱고 역시 아들내미가 잘 골랐구만. 응? 그러면서 제 손바닥을 중지로 긁으셨어요. 저는 느낌이 너무 징그러워서 손을 얼른 뺐는데 남자친구가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화를 참는 게 보이더라고요.
남자친구의 화를 눈치챈 아버님은 뭘 즐겁자고 웃자고 하는 농담인데 그러냐면서 오히려 남자친구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 뵙는 예비 시아버지가 이렇게 행동을 하시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멍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온순한 사람은 아닌데도요. 남자친구도 저도 기분을 잡친 상태로 예비 시부모님과 식사 후 금세 집을 빠져나왔어요. 어머님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쩔쩔매셨고 아버님은 자기 행동에 화를 내는 아들한테 또 본인이 화를 내고 있었죠. 저한테는 이런 상황에 잘 중재해야 좋은 며느리라고 이상한 꾸중 비슷한 걸 하면서요. 저는 그냥 화가 난다기보다 저 어머님이 너무 가엾더라고요. 저런 아버님하고 같이 평생을 사셨으니 그 와중에 저한테 식사 대접한다고 준비해 주신 식탁이 너무 맛있고 정성스러워서 더 그랬어요. 저를 데려다 준다고 차에 탔을 때 잠깐 정적이 감돌았죠. 남자친구는 계속 제 눈치를 봤어요. 미안. 아버지가 좀 그런 쪽으로 아무 생각이 없으셔. 하고 싶은 말씀은 그냥 다 하시고. 할 수 없지 뭐. 내가 애초에 자기만 보고 결혼하는 거니까. 저는 일단 감정을 추스르고서 그렇게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그 말을 듣더니 금세 싱글벙글 하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좋은 면을 막 늘어놨어요. 제가 그냥 참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아버님에 대해 좋게 말하는 걸 듣고 있으려니 기분이 안 좋았죠. 아버지, 저런 면만 아니면 좋은 분이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뭐 사실 그렇게 큰일도 아니잖아. 좀 거슬려서 그렇지. 남자친구는 대화 끝에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좀 아연해졌어요.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니? 조금 거슬리는 정도라니. 처음 만나는 며느리감한테 대놓고 성희롱을 했는데 남편될 사람이 그건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게 정상인가 싶어서요. 악수하면서 손바닥을 긁는 게 질 나쁜 성희롱이라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참고 상견례 때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한번 보기로 했어요. 어지간하면 참고 남자친구만 보고 결혼할 생각이었지만 정 아니면 때려쳐야 한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곧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시부모님 되실 분들을 배웠을 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렸어요. 상견례 때 멀쩡하고 나중에도 괜찮아서 결혼을 무사히 하게 되면 괜히 부모님만 가슴 아프고 걱정하시게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였죠. 엄마는 우리 막내딸 결혼할 사람과 시부모님 되실 분들 뵈러 간다면서 뭘 입고 가야 하냐고 난리를 피우다가 결국 점잖은 블랙 색상의 스커트 수트를 고르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디자이너다 보니까 몸에 다소 핏되는 스타일의 수트였죠. 전 외모가 엄마를 닮긴 했지만 좀 마르고 가느다란 타입이라면 엄마는 체격도 조금 있으시고 상당히 글래머러스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몸에 붙는 블랙 수트를 입으니 자연스럽게 무척 매력적으로 보였죠. 아빠도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오빠도 저도 팔불출 같은 아빠 얼굴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도 흐뭇한 건 마찬가지였죠. 우리 가족한테는 엄마가 입은 옷이 평소보다 무척 점잖았고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격식 있는 자리에서 입을 만한 옷이었어요. 예, 대체 너희 예비 시부모님 어떤 분들이시니? 넌 왜 지난번에 배워놓고 엄마한테 제대로 말을 안 해? 상견례장으로 가면서 차 안에서 엄마가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거짓말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고 저는 그냥 애매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죠. 그냥 시어머니 되실 분은 얌전하시고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좋은 분이신 것 같아. 성격도 순하신 것 같더라고. 아버님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아유, 예. 사실 시아버지 자리보다 시어머니 자리가 100배는 중요하다.
어머님 괜찮으시면 그냥 오케이야.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는 말에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실 엄마 말도 맞긴 했죠. 시아버지야 뭐 평상시 부딪힐 일 거의 없을 테고 시어머니는 정반대로 항상 말을 섞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상견이만 무사히 끝나면 결혼을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속이 복잡하긴 했죠. 그리고 상견례 식당에 도착했는데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만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남자친구한테 아버님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니까 남자친구가 난처한 얼굴이 되었어요. 아, 운영하시는 여관 나갔다고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셔가지고. 아, 그랬구나. 기다리지 뭐. 첫 만남부터 대놓고 늦다니 아주 최악이었죠. 얼굴 표정이 무너지려는 것을 애써 참으면서 앉아있는데 무려 30분이나 지나서야 예비 시아버지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는 늦은 주제에 큰 소리로 웃으면서 들어와서는 저희 엄마 아빠랑 악수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멀리 있는데도 시아버지한테서 술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풍겼어요. 아마 여관 핑계대고 술 마시러 다녀온 것 같았죠. 상견례는 오후였으니 대낮부터 술을 먹은 게 분명했어요. 시아버지는 아빠와 건성으로 인사를 나누더니 엄마하고 악수를 하면서 빤히 엄마를 쳐다봤어요. 그 눈이 어딘가 음흉하고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것 같아서 저는 순간 기분이 너무 불쾌해졌죠. 어휴, 세계가 미인이더니 사부인도 미인이시네. 감사합니다. 엄마 역시 불쾌감을 느끼셨는지 물러나면서 손을 얼른 빼버리시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는 불안해하면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고요. 일단 저희는 양쪽에 앉아서 무난하게 식사를 시작했어요. 이것저것 먹는데 예비 시아버지가 너무 음식을 흘리더라고요. 거기다 식사 자리에 술이 없다고 술까지 시켜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빠는 술을 거의 안 드셔서 한 잔 받아만 놓으시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우지 못하고 보고만 계셨죠. 술을 혼자 반병 가까이 마신 예비 시아버지는 술이 완전히 거나하게 취해서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저희 엄마를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 눈이 무슨 술집 여자나 다방 레지 쳐다보는 듯한 눈빛이라서 순간 너무 혐오스럽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비 시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왔다 빵빵하네. 가슴도 빵실하고 엉덩이도 탱탱하고 아주 죽이네. 뭐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딱 벌렸어요. 아니, 아랫사람인 저한테는 100번 양보해서 순간에 실수를 할 수 있다지만 우리 엄마는 안 싸돈이잖아요. 엄마 아빠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지 딱 굳어 계시더라고요. 아저씨 좋겠구만. 저런 여자 맨날 밤에 끼고 자니. 어때요? 밤에도 죽이요? 예비 시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얼굴이 시뻘거진 채로 저희 아빠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엄마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죠. 쾅 하고 엄마의 의자가 뒤로 넘어갔고 식탁이 흔들리면서 술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깨졌어요. 뭐지, 대머리 새끼는? 혓바닥 더럽게 놀리는 거 보니 포주 새끼인가? 엄마가 싸늘하게 중얼거렸어요. 머리가 절반쯤 벗겨져 반 대머리였던 예비 시아버지는 놀란 기색이 역력한 채 눈을 꿈뻑거리면서 엄마를 올려다보았죠. 엄마는 턱짓으로 시아버지 발쪽을 가리켰어요. 나이 50 넘어서 키높이 신어야 되는 난쟁이 똥자루가 어따 대고 걸레같이 주둥이를 놀려? 배둘레가 키보다 더 긴 거 아니야? 배에다 지방이나 포 떠내고 대가리를 쳐박든가, 이 개놈아. 결혼? 결혼 같은 소리 하네. 그대로 진창에 처박혀서 살아. 여관이 아니라 여자 장사하는 새끼 아니야, 이거? 장모님, 그게 저희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그러시려던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장모 때 내가 왜 자네 장모지?
엄마가 곧 식탁을 뒤엎을 기세로 쏘아붙이자 남자친구는 움찔해서 쫄아붙었어요. 저한테 도와달라는 눈짓을 했지만 저는 코트를 들고 일어섰죠. 그 와중에도 자기 아버지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변명하려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이제 관계를 끝내도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곁에서는 아빠와 오빠도 자연스럽게 옷을 들고 일어섰어요. 아빠는 엄마의 옷과 가방도 함께 들고서 엄마를 부드럽게 에스코트해서 식당 바깥으로 향하셨죠. 저와 오빠도 인사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돌아섰어요. 저희가 나가는 중간에도 전 남자친구의 식구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사실 거기서 불쌍한 건 어머님 한 분뿐이었지만요. 빨리 탈출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 저희는 식장 예약 잡았던 것도 모두 취소해버리고 찍었던 청첩장은 죄다 파기해버렸어요. 남자친구한테서는 미친 것처럼 연락이 왔지만 아예 차단해버렸고 집 앞까지 쫓아왔을 때에는 엄마가 나가서 거의 2시간을 세워놓고 아주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을 낸 다음 돌려보내셨죠. 저는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는 평온했어요. 이전부터 낌새가 있어서 먼저 파혼에 대해 저도 모르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어느 정도 마음고생이야 했지만 그래도 좋은 인생 경험했다 치려고요. 애초에 처음 만났을 때 정도 이상으로 쎄하면 그 육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고요. 자,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어난 지 진짜 몇 년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였어요. 다시 돌아봐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네요. 들으신 분들이 부디 즐거우셨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화가 가라앉지를 않아서 분에 못 이겨 친정에도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화를 평소에 잘 내는 성격은 아니지만 쌓고 또 쌓이면 진짜 감당이 안 되는 타입이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잘 참기도 하는 성격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번에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수준이 되어 폭발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화가 나서 잠도 못 자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저보다 4살 아래인 동서 때문이랍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아들만 있는 집에 시집 가면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도 아들만 낳아 키웠기 때문에 딸 둔 집들 마음을 잘 모른다나요? 게다가 형님 동서 간 기싸움도 심하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뭐든지 참고해서 나쁠 건 없으니 저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장남이랑 결혼을 했고 일단 먼저 이 집에 들어왔으니 나중에 동서가 새로 들어와도 별 걱정은 안 되겠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여기 며느리가 된 일에 2년이 지나서 동서가 들어오게 됐어요. 직업은 승무원이었는데 확실히 일반 여자들보다 키도 큰 데다 정말 팔과 다리도 어쩜 그렇게 마르고 길쭉길쭉한지 신기했어요. 얼굴도 작은 데다가 피부도 매끈하고 눈도 왕방울만 하고 꼭 연예인처럼 생겼더군요. 그냥 대충 봐도 시선을 끄는 외모라서 그런지 참 저렇게 예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같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넋을 놓고 봤어요. 나도 저렇게 예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친해지고 싶고 사근사근 말도 예쁘고 여성스럽게 하는 동서를 보며 부럽다고 느껴졌어요. 일단은 이렇게 형님 동서 관계로 만났고 제가 윗사람이기도 하니까 더 스스럼 없이 잘 지냈으면 싶어서 많이 챙겨주기도 했어요. 동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아주 경직이 되어서는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걱정하더라고요. 아,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형님, 어머니랑 아버님한테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할지 저도 잘 몰라서요. 연락은 얼마나 드리면 되는지 저도 너무 어렵고 잘 모르겠어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의논해 오곤 하니까 저도 제가 알고 있고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쳐 주곤 했어요. 동서는 당시 승무원 일을 하면서 아기가 생기기까지는 쭉 이어갈 생각이었고 나중에 낳고서도 금방 복직을 할 계획이더군요. 사실 이때 저나 동서나 둘 다 아기를 가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임신에 대해 관심도 많았어요. 점점 정보도 교환하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동서는 예쁜 외모에 어울리게 무척이나 애교도 많고 귀여운 부분이 있었어요. 말도 참 사랑스럽게 하더라고요. 형님, 임신하는 데에는 식단도 유지를 잘해야 한대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드셔보셨어요? 저 이번에 주문하는데 형님 것도 같이 주문해 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번에 임신 출산 육아 페스티벌도 어디서 열린대요. 형님이랑 같이 가고 싶어서 제가 예약해 두려고요. 괜찮으시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둔한 편인데 똑똑하고 야무진 동서가 미리 다 예약을 해서 데리고 다녀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무래도 승무원이라 바쁘다 보니 자기도 할 일이 많고 피곤할 텐데 진짜 체력도 좋고 부지런하다 싶었어요. 그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저도 친정에서 엄마가 반찬 같은 걸 해주시면 동선에도 갖다 주고 어머님께도 드리면서 함께 나누기도 했어요. 아,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부모님은 떡볶이집을 하고 계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학교 앞에서 해오셨는데 이게 한번 흐름을 잘 타게 되어서 그런지 매출이 좀 오르게 되었답니다. 대학생이 될 무렵부터 갑자기 불이 붙더니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해도 정신이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저 유학도 보내주시고 남동생도 유학 갔다 돌아와서 미국에서 쭉 공부를 하고 했어요.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긴 했지만 결혼을 하면서 아무래도 아기를 가져야 하니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고 부모님 가게를 도와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점점 바빠지고 하다 보니 인근 대형 재래시장에 체인점도 내게 되었어요. 우리 시댁 어른들도 가끔 제가 떡볶이와 순대와 튀김 등 여러 가지를 챙겨서 들르면 좋아하셨는데요. 동서에게도 이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형님, 저 그 떡볶이 진짜 좋아해요. 가끔 그 동네 근처 사는 동료들이 자랑하기도 했었는데 들어본 것 같아요. 아, 형님은 진짜 좋으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길래 그런 모습이 왠지 귀엽게 느껴져서 또 따로 챙겨다 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서로 사이좋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동서는 신혼 후 아기가 안 생기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점점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동서야 1년 차였지만 저는 그때 3년 차였기 때문에 사실 조급한 건 제가 더 심했어요. 이 와중에 그만 불에다 기름을 붓는 일이 일어나 버렸지 뭐예요. 아주 엉뚱하게 보이지 않는 아주 예민한 신경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건 다 저희 어머니 때문이라고 봐도 무관한데요. 어느 날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니 이전에도 내색을 하셨으면 제가 말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간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왜 폭탄을 터뜨리듯 화를 내시면서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 집 애들은 왜 하나같이 애기 소식들이 없냐? 뭐가 대체 문제인 거야? 어? 아들들 잘만 낳아놨는데 왜 며느리들이 이렇게 씨가 안 들어서서 골치 아프게 하냐고. 기껏 장가들 보내놨더니 언제까지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좋아 지낼 거야? 대뜸 왜 이렇게 성질을 내시는 건지 모르겠어서 너무 황당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버님까지 헛기침을 하면서 거드시더라고요. 내가 아주 그냥 주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남들은 손자 손녀 낳아서 얼마나 자랑들인지 모른다. 기왕이면 꾸물거리지들 말고 올해 얼른들 쑥쑥 가져가지고 알려라. 어? 이 황당한 시츄에이션에 저나 동서나 그리고 남편이나 서방님이나 다들 먹던 것도 멈추고 말을 못했어요. 집에 오는 길 남편에게 이 부분에 대해 불평을 해봐도
자긴 자꾸 부모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 잘못은 아니지. 어른들이야 그런 걸로 예민할 수 있잖아. 그냥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거야.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어쩜 이렇게 자기 부모님 편만 드는 건지. 남자들은 왜 결혼하면 하나같이 효자가 되는 걸까요? 동선의 사정도 틀리지 않았나 봐요. 저한테 전화해서 엄청 불평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씩씩거리면서도 다음에는 또 이런 꼴을 당하고 싶지 않으니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동서 얘기를 들어보니 좀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더군요. 아무래도 결혼하고 난 뒤 아기를 갖겠다고 직장에서 몸을 좀 사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 좀 찍히게 된 모양이에요. 안 그래도 저 직장에서 눈치 보이고 너무 힘들어요. 아기라도 생겼으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니 정말 오갈 데 없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형님. 참, 난데없는 호통에 저나 동서나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뭔 일인지. 아기가 안 생기는 게 어디 여자 탓이기만 한 건가 싶어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며 또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되도록 시댁 가서 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다 하시건 간에 신경을 끄기로 했는데요. 글쎄, 그러던 와중에 돌연 아주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다시 생각해도 그때 정말 엄청나게 감개무량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이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남편에게 부랴부랴 알리고 시댁에도 알리게 되었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과 부둥켜 안고 좋아하다가도 동선애가 마음에 걸렸어요. 저랑 가장 깊이 임신에 관련된 고민을 나눴으니까요. 조심스레 이 부분에 대해 알리게 되었는데 제 예상과는 전혀 정반대의 반응을 보게 되었어요. 형님, 너무 잘 되었어요. 정말 진짜 제가 다 눈물이 날 것 같고 너무 축하드려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진짜 축하드려요. 이렇게까지 좋아해 줄 줄은 몰랐는데 자기 일보다 제 일에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기뻐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댁에서 모임을 갖게 됐는데 아무래도 둘이 같이 들볶이다가 저만 혼자 생긴 입장이다 보니 약간 조심스럽긴 했어요. 가급적이면 임신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길게 얘기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대체 저희 시부모님은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동선에 걱정하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아버님 말씀을 들으니 살이 들리겠더라고요. 이제는 누가 먼저 가지고 말고는 상관이 없어. 둘째네도 금방 갖게 될지 누가 아냐, 어? 근데 너도 네가 먼저 임신했다고 너무 안심하지 말고 좌우지간 아들 낳는 게 승자야. 둘째 너도 너무 기죽어 있지 말아라. 아니, 위로를 하고 싶으신 건지 제 속을 뒤집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면 동서에게는 어찌어찌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 저는 뭔가요? 애를 먼저 가진 걸로 누가 칭찬을 받고 싶다고 했냐고요. 그런데 왜 대뜸 저보고 오만하게 굴면 안 된다느니 아들 안 낳으면 소용없다는 식으로 팍팍 깔아뭉개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랑을 한 적도 없고 그냥 임신 소식 딱 한 번 알리고 이후로 조용히 지내다가 시댁에 와서 같이 밥하고 먹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도 동서의 기분을 생각하셔서 일부러 저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억지로 참고 있었는데 반전은 동서에게 일어났어요. 솔직히 이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제가 보통 힘든 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님보다는 아기가 쉽게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을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제 직업이 한번 그만두면 쉽게 다시 생각하기 어려운 직장이라 형님보다는 좀 어려운 감이 있어요. 아기가 먼저이긴 한데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은근히 동서의 말 안에
저는 뭐 자기보다 쉬운 일을 하기 때문에 임신이 잘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도 얘기 흐름이 설마 그렇게 가는 건 아닐 거라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한 수 더 뜨시더라고요. 그래, 둘째야. 직업도 좋고 힘든 일 하니 당연히 임신이 쉽게 안 되겠지. 다 장단점이 있는 거야. 그리고 웬만하면 직장 그만두지 마라. 요즘 남자 혼자만 일해선 힘들잖아. 그 좋은 직장 다니는데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아버님이랑 동서랑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세상 사이좋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처럼 말을 하는데 앞에 있는 저는 무슨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일단 꾹꾹 누르면서 나으렸는데 동서의 반응은 제가 이날 느꼈던 쎄함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후로 제가 입덧을 하다가 끝내고 중기에서 넘어가서 막달에 출산을 할 때까지 연락이 좀 뜸한 거예요. 그 사이에 저도 동서가 임신하길 간절히 바라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소식이 들려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중간중간 몇 번이나 연락을 했고 떡볶이랑 이것저것 챙겨서 보내준다고 했는데도 그냥저냥 거절하더라고요. 형님, 괜찮아요. 저 요즘 위장도 별로 안 좋고 매운 거, 자극적인 거 먹으면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답장만 왔는데 뭔가 되게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더군요. 남편한테 이런 얘기 해봤자 어차피 제가 오버한다는 말을 할 게 뻔해서 결국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찝찝한 기분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후에 저는 아기를 낳으러 갔고 정말 힘들게 고생하면서 진통을 하고 버티다가 막판에 수술을 했어요. 이후 회복을 하는 동안에도 몸이 힘들었고 시간을 꽤 오래 보내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점점 지치더군요. 친정엄마가 오셔서 조리도 해주시고 시댁에는 한동안 안정될 때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다가 2달쯤 지나서 아기를 안고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딸을 낳은 고로 중간에도 시댁에서 잡음이 좀 있었지만 이미 임신 전부터 어머니며 아버님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게 기분이 나빴어요.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앙금도 있어서 그런지 아기도 잘 보여드리지 않았죠. 그게 좀 서운하셨던 모양인지 가족 단톡방에서 아예 대놓고 말을 하시더군요. 큰애야, 너 너무 친정에만 있지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좀 보여줘야지. 사돈은 외손주인데 뭘 그렇게 끼고 계신다냐? 아무리 그래봤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최고인 거야. 요번 토요일에 모여서 밥들이나 먹게. 그때 다들 모여라. 큰애 너도 꼭 지우 데리고 나오고 말이야. 저는 이때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모님 말씀하시는 것도 거슬리고 듣기 싫었지만 묘하게 동서 보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임신한 이래 아기를 낳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에도 그쪽에서 먼저 연락 온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살갑게 굴고 다정하게 연락하고 때로는 저에게 시댁 투정도 같이 하면서 지냈던 사이인데 말이에요. 어느 순간 제가 임신을 한 순간부터 아버님이 저를 쪼는 말을 해도 같이 은근히 편을 들지 않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이건 어디까지나 동서도 그처럼 아이를 간절히 원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어쩜 아기를 낳았을 때도 보러 오지도 않고 내복 조가리 하나도 보내지를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누르고 하도 아기를 보여달라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아기 짐을 싸서 시댁에 갔어요. 그리고 다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조금의 자비도 없이 어머니는 자꾸 저보고 이것저것 옮겨라 저거 들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짜증이 났는데 동서가 저를 보더니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저를 맞더라고요. 어머 형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애기는 어디 있어요? 아, 너무 보고 싶다. 저 좀 봐도 돼요? 활짝 웃으면서 저한테 확 다가오는데 참 동서는 여전히 예쁘고 늘씬늘씬 하더라고요. 그간 거의 1년 가까이를 제대로 얼굴 못 봤는데 언제나처럼 너무 세련되고 예쁜 모습이었어요. 반대로 아기 낳고 살도 안 빠지고 머리도 대충 묶고 아무것도 찍어바르지 않고 온 제 모습이 좀 호줄근해 보여서 괜히 위축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기쁘게 웃으면서 저를 맞아주는 동서를 보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나 싶었답니다. 막달에 고생하고 아기를 낳고 몸도 아프다 보니 괜히 집에 있으면서 좀 예민해졌었나 봐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밥 차리는 걸 도와서 상을 준비했는데 그 와중에 아기가 다행히 잠을 자주 와서 밥을 편히 먹을 수 있었어요. 저도 이제 좀 자리를 잡고서 먹고 있는데 그 와중에 동서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형님, 이제 지우 좀 크면 다시 일하실 거예요? 저는 늘 그런 부분이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딱히 생각 없이 답을 했어요. 얘도 좀 있으면 더 클 거고 어린이집 보내도 되니까. 지금 부모님 가기가 엄청 바쁜 때라서 내가 좀 도와드리기도 해야 할 것 같아. 지우 아빠도 내가 일하기를 원하니까. 그랬더니 동서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시 말을 잇더라고요. 아유, 형님, 그런데 몸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그냥 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얼굴도 많이 상하신 것 같고. 어머, 정수리 쪽 보니까 탈모가 생기셨나 봐요. 원래 아기 낳으면 이렇게 탈모도 심해지는 거예요? 너무 휑하고 보기 안 좋은데요? 제가 탈모에 좋은 거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약이라도 좀 드셔보세요. 아무리 아기가 우선이라지만 이래서 엄마들이 애 낳고 나면 초라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나 봐요. 너무 속상하네요. 그런데 왠지 여기서부터는 하는 표정으로 듣게 되더라고요. 이날 몰골이 말이 아니긴 했지만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탈모 얘기며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되었으니 당연히 좀 초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걱정이라지만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요. 거기다 또 어른들도 거들면서 뭐 급할 게 있다고 일을 다시 시작하냐며 애가 불쌍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쯤 되니 슬슬 짜증이 나고 기분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이 왜 자꾸 감놔라 배놔라 하는 건지. 임신 전부터 출산 육아까지 아무것도 해준 것들도 없으면서 말들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이 분위기를 넘기려고 말을 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동서. 그런데 동서는 아기 낳으면 다시 복직한다고 하지 않았어? 동서도 쉽지는 않겠네. 이러면서 저는 앞에 있는 잡채를 집어서 먹으려는데 갑자기 이때 동서가 엄청 큰 소리로 어이없다는 듯이 받아치는 거예요. 얼굴이 벌개져서는 정색을 하고 말이에요. 너무 놀라서 내가 무슨 실언을 했나 싶을 정도로 동서는 절 잡아먹을 듯이 빽 하고 소리를 지르지 뭐예요? 형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형님은 몰라도 제 경우는 당연히 복직을 해야죠. 제 직장은 형님처럼 맘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기껏 서빙이나 하고 돈 계산하는 일이 아닌데요. 워킹맘이라고 직장이 다 똑같나요? 엄연히 급이 다른데 이걸 지금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 동서가 왜 이렇게 화가 난 마냥 쏘아붙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시부모님이 제 남편까지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굳이 저래야 할까요? 심지어 제가 하는 일을 저렇게 무시하면서 말이에요. 너무 놀라서 젓가락을 다시 그 자리에 놓아두고 동서를 쳐다봤는데 동서는 뭘 보냐는 듯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계속 노려보더라고요. 이 앞전에 저를 맞아주며 천사같이 환하게 웃을 때랑은 달리 무슨 어디 나오는 마녀 같은 표정으로 집어삼킬 듯 보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세상에 진짜 이놈의 망할 집안 같으니 어머니까지 거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어디 둘째랑 큰애 너랑 같냐?
얘는 돈도 많이 벌고 그 뭐야 비행기 타고 다니느라고 바쁘잖아. 애 엄마로서 이만큼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 너야 그 떡볶이 시장이나 가서 그냥 같이 서빙하고 돈이나 받고 하지. 그거 사돈 어른도 아르바이트 쓰면 되지 그렇게 어려우시냐? 이제 막 애기 낳은 딸을 또 끌어다 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이해가 안 가. 전 이때 너무 어이가 없어 다시 말했어요. 솔직히 제가 봐도 이때부터 화를 잘 못 눌렀던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뭐가 어때서요? 동서랑 무슨 얼마나 대단한 차이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동서 직업이 좋으면 뭐 저는 나쁜 직업인가요? 그랬더니 남편이나 서방님 모두 이상한 기류를 눈치챘는지 그들도 경직되어서는 다들 숟가락을 슬슬 내려놓더군요. 그런 와중에 동서가 대답을 확 빼앗아가지곤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형님, 어머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휴직이나 복직 어렵다, 엄연히 급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시는 건데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진정하세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리게 되었고 같이 희죽거리는 어머니와 동서를 보니 눈이 완전 뒤집어지더군요. 저는 다시 안 봐도 상관없다는 수준으로 내질러 버렸어요. 저기 동서, 말이면 단줄 알아? 어디서 지금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살살 사람을 골리고 있어? 와, 진짜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참 어이가 없네. 동서, 아니 야, 너 진짜 제대로 알고 까불어. 이게 진짜 챙겨주고 오냐오냐 봐줬더니 배는 게 없어? 넌 서빙 안 해? 뭐? 내가 무슨 서빙하고 동계산이나 하고 앉아있어? 너는 하늘에서 서빙하고 갖다 나르면서 돈이라도 뭐 받아? 동서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어깨를 부들부들 떨어댔고 서방님은 차마 여기서 못 끼어들겠는지 그냥 바닥만 쳐다보시더군요. 남편은 왜 이러냐면서 제 팔을 잡는데 뿌리쳐버렸어요. 돈이라도 받냐고 대답해봐. 야, 이 와중에 너 그리 잘났으면 월급이나 한번 까봐. 뭐 급이 달라? 누가 실속 있나 한번 대보게 네 월급부터 말해보라고. 너 한 돈 200 받아? 그리고 너 남 밑에서 월급 받잖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가게 주인이야. 니네 항공 회장님이 뭐 니네 친정아빠라도 되냐? 내 주변에 승무원이 무슨 너만 있는 줄 알아? 하늘 떠다니며 차려입고 시중이나 드는 주제에 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동서는 달달 떨다가 겨우 입을 떼면서 형님이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라며 절대 제 눈은 안 쳐다보고 시부모님께 SOS를 치는 듯 하더군요. 저는 그 꼴을 보기 싫어서 그대로 짐을 싸서 아기를 안고 나와버렸어요. 남편은 허겁지겁 달려와서는 대체 왜 이렇게 불편하게 상황을 만드냐고 나중에 자기가 재수 씨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피가 거꾸로 솟아서 토하듯이 질러댔어요. 남편도 잊고 있었던 거죠. 제가 참다 한 번 돌아버리면 답도 없다는 걸요. 와, 진짜 당신은 이 와중에도 잘난 당신네 집 식구들 걱정이 눈에 뵈는 게 없냐? 당신 와이프가 급이 어쩌네 하고 동생네 부부한테 무시당하고 있는데도 그딴 소리 짓거리는 거면 넌 내 남편 자격도 없고 지우 아빠 될 생각도 안 하는 게 좋아. 똑바로 포지션 안 잡을 거면 당신도 꺼져. 내가 알아서 집에 갈 테니까 차 세워! 남편은 여기서 깨갱했는지 이후로 입 다물고 그냥 운전만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고 뭐고 다 나한테 급 가지고 나불거린 거 사과한데도 안 풀리니까 시댁 안 간다고 못을 박았어요. 이후에 서방님도 제가 결혼 생활 내내 그렇게 화를 낸 걸 못 보셔서 그런지 동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사과하겠다고 문자를 몇 통씩 보냈더라고요. 그냥 무시하고 씹고 있어요. 사람이 순두부 마냥 들어주니까 진짜 우습게 하는 건지. 이후로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시댁 사람들을 보니까 왜 진작에 이렇게 선을 긋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괜히 죄 없는 우리 엄마 아빠까지 저랑 같이 끌어다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아직도 속이 부글부글 하고요.
진짜 동서 같은 인간 군상은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저런 걸 그래도 어여쁘게 생각하고 동생처럼 여겨서 잘해준 제가 바보 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입장이 안 좋고 임신이 누군 되고 안 되어서 속상하다 한들 인간 간의 기본 선은 넘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서 감히 직업 비하를 하고 앉았나요? 저도 지인 중에 승무원이 있지만 혹시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를 비하한 게 아니라 제 직업 갖고 먼저 저렇게 허를 찌르고 상처 준 동서 같은 인간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혹시 속상하신 분이 계시다면 사과드립니다.